네, 안녕하세요. 정성일입니다. 오늘은 2024년에 본 입법고시 행정법 문제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기출문제들이 서로 영향을 굉장히 주고받아서 뭐 5급 공채 나왔던 게 입법고시 나오고 변시에 나오고 변시 나왔던 게 5급 공채 나오고 서로 상당히 문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입법고시 뭐 보시는 분도 있고 안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5급 공채라든가 변시를 준비하신 분들도 입법고시라든가 법원행시 문제 참고해 보시고, 또는 반대로 법원행시나 입법고시를 준비하신 분들도 5급 공채라든가 변시 문제를 꼭 챙겨 보셔서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확인하면서 또 어느 부분에 초점 맞춰서 공부할 건지를 한번 고민하면서 가보세요. 자, 일단 문제 해설하기 전에 입법고시는 뭐 시험 특징상 행정입법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행정입법, 특히 이제 법규명령, 뭐 행정규칙, 행정입법의 통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많이 물어보니까, 일단 입법고시를 준비하신 분들은 뭐 다른 것보다 행정입법 또는 뭐 유사 개념으로 조례 이런 영역들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좀 더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또 입법고시는 이제 사려 문제 큰 거 하나 이제 작은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작은 문제 하나, 그리고 약수령 문제가 있죠. 그래서 약수 문제로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접근할 건지 한번 고민하면서 해설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입법고시 2024년 문제를 볼 텐데, 뭐 제가 이제 최근에 기출 해설 강의할 때마다 항상 누누이 강조하지만 중요 판례, 특히 이제 판례행정법에 제가 아주 강의하거나 또는 설명할 때 아주 중요하다고 여기 말씀드린 판례들, 이런 것들은 거의 빠짐없이 시험에 나오니까 판례행정법 책을 진짜 메인 교재로 주기적으로 해가지고 공부하시길 정말 권유드리고, 시험 합격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교과서 읽거나 핸드북 보는 거 이상으로 판례 공부를 깊이 해야 된다. 그게 이제 특히 사례 문제 대비의 가장 핵심이다 말씀드리면서 이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문제는 입법고시 문제, 뭐 제가 같이 문제랑 해설 같이 올려드리고, 일단 입법고시 문제 1문의 배경, 토지가 있었고 태양광 발전소를 지으려고 한다. 태양광 발전소 지금 문제가 지금 이 작년 5급 올해 변시, 그리고 입법고시까지 해서 계속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태양광 발전소를 짓기 위해서 개발허가 신청했는데 이런 이유로 거부당했다. 근데 거부 사유가 이 사건 토지가 이 조례에 저촉돼서 불가하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그리고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자, 1문 갑은 X군 도시계획조례 23조의 2 제1항 1호 2호 이 사건 조례를 한다. 이것이 지방자치법 28조 1항 단서, 지방자치법 28조 1항 조례 한 개 중에서 특히 단서는 법률 유보 원칙, 그래서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부가 벌칙사항을 정할 때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라는 법률 유보 원칙 부분이죠. 그래서 이 사건 조례가 지방자치법 28조 1항 단서, 즉 법률 유보 원칙을 선하고 있는 이 28조 1항 단서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 사건 거부가 위법하다라고 주장한다. 이 부분 하나 참고해서 이 부분 하나 검토하시면서, 동시에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 1-1-2 요것이 이 사건 조례 위임에 근거되는지, 즉 위임에 근거된다는 얘기는 법규성이 있다는 얘기니까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이 법규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판단하라. 그래서 이건 사실 판례 두 개를 합쳐가지고 문제를 낸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사건, 뒤 사건 따로따로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 이 뒤 사건, 즉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이 법규성이 있는지, 이게 이제 작년 5급 공채 올해 변시 문제에 나왔던 얘기고, 앞부분은 이제 2019년 판례를 염두에 두고 출제하신 거. 그래서 판례 두 개를 합쳐가지고 문제를 만드셨네요. 그래서 밑에 배경되는 판례는 제가 소개했으니 좀 이따 보시면서 정리하면, 논점의 정리, 이 사건 조례가 이제 앞부분은 지방자치법 28조 1항 단서에 위반되는지 여부, 그리고 뒷부분은 이 사건 지침이 조례에 위임이 근거되는지가 이제 논점의 정리가 되겠고, 일단 하나하나 풀어 쓰는데, 먼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이 법규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개발행위허가가 재량행위냐 기속이냐 판단이 또 어느 정도 필요하니까, 만약 개발행위허가가 재량행위라면 이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개발행위허가의 운영지침은 재량준칙이 될 수 있으니 결국은
국토법상 개발행 허가 법적 성격을 먼저 밝혀가지고 그를 바탕으로 개발행 허가 운영 지침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국토법상 개발행 허가의 법적 성격, 가학사 허가의 성격이 있지만 요건 자체가 56조 58조를 고려해 봤을 때 불확정 개념이 있다 보니 우리 판례는 판단 여지를 인정하지 않고 재량의 문제를 보고 있다. 그래서 국토법상 개발행 허가, 토지 형질 변경, 건축물의 건축 이런 것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국민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자유로서 일단 법적으로 금지해놨다가 요건만 충족되면 그 금지를 풀어주는 상대적 금지 해제, 즉 자연적 자유 회복으로서 가학사 허가의 성격이 있으나 다만 그 허가 요건 자체가 불확정 개념으로 되어 있다. 뭐 적합할 거, 적정할 거 이런 것들이 불확정 개념으로 되어 있고 이런 불확정 개념의 해석과 적용이 있어서 우리 판례는 판단 여지 대신에 재량을 인정하니까 이 사건 행위는 재량행위다. 가학사 허가로서 재량행위다. 이게 이제 뭐 작년 5급 올해 변시에서 답안에 써야 될 부분이고 요 얘기를 먼저 던져주면 이건 나중에 4번 얘기할 때 그때 활용하겠다는 얘기죠. 자, 먼저 3번에 가서 이 사건 조례가 지방자치법 28조랑 단서 위반되는지 여부. 일단 28조랑 단서가 위헌인지 합헌인지에 관한 논의가 있으니 일단 28조 단서가 합헌이다. 그래서 위헌설, 이 사건 지방자치법 28조랑 단서가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인 자치권을 침해한다 해서 위헌으로 보는 주장도 있지만 일단 우리 헌법재판소라든가 대법원은 법률위반칙상 합헌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으니까 일단 합헌설을 따라 가지고 답안을 쓰실 거고 만약에 위헌설을 취한다면 애초에 28조랑 단서 자체가 위헌이니까 뭐 따라갈 이유가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방자치법 28조랑 단서를 합헌으로 보니까 얘를 준수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다만 우리 판례는 법률위반칙이 적용되는데 즉 주민의 의무부가 벌칙상 또 권리제한 등을 정할 때 법률위반칙이 적용되는데 다만 그 정도는 조례가 민주적 정당성이 높다는 것을 고려해가지고 포괄적 위임도 가능하다. 요 점이 행정입법과의 큰 차이점이죠. 행정입법으로서 위임명령은 포괄적 위임을 허용하지 않지만 조례는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부가 벌칙상을 정할 때도 법률의 근거는 필요하지만 이것이 포괄적 위임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다. 이런 자치법규에 해당하는 조례, 그 다음에 뭐 국공립대학교 학칙, 뭐 그 밖에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의 정관 이런 것들은 포괄적 위임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죠. 자, 그러면 자 여기 이제 판례를 모르면 답안 쓰기 어려운데 국토법은 대놓고 이격거리 기준 등을 조례로 정하라 라고 명시적으로 위임한 적이 없어요. 명시적으로 위임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법률위반칙의 문제가 발생한 건데 다만 우리 판례는 조례에 대한 위임은 포괄적 위임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국토법, 특히 국토법 시행령 규정 등을 고려해 봤을 때 국토법 시행령 자체가 뭐 주변 자연 경관을 해치지 말고 미관을 훼손하지 말고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고 이런 것들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살펴봤을 때 이 사건 조례를 통해서 그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이 사건 조례는 일단 상위법령 즉 국토법에서 대놓고 명시적으로 위임한 적 없지만은 어쨌든 이 사건 조례를 통해서 이런 개발행 허가의 세부적인 내용을 뭐 각 지자체 실정에 맞춰서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사건 조례 상위법령에 포괄적 위임이 있는 걸로 보여지고 이 사건 조례가 지방자치법 28조랑 단서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봤던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판례 입장 모르면 이 문제는 답안 쓰기 매우 어렵겠죠. 제가 이건 강의할 때마다 이 판례 되게 독특하고 특히 명시적 위임이 없어도 포괄적 위임이 있는 걸로 본다라는 것은 우리 판례가 저거 진짜 조례에 대해서는 굉장히 법률위반칙을 완화하고 있다, 엄청나게 완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했던 그런 판례인데 나왔거든요. 다시 한번 특히 타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좀 잘 봐두시길 바라고, 굉장히 중요한 판례예요. 밑에 소개했으니까 잘 확인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곁들여서 개발행 허가 운영 지침의 법적 성격, 뭐 행정입법이니까 형식설, 실질설, 위임설 등을 학설 언급해주고, 판례가 형식설을 취하지는 않죠. 우리 판례가 실질설 관점에서 국민의 권리 의무 규정은 형식 고려하지 않고 법규성 인정할 때도 있고, 위임설 관점에서 상위법 위임이 있으면 법규성 인정, 없으면 부정할 때도 있고, 판례 입장은 명확하지 않죠. 어쨌든 우리 판례 입장은 형식설은 취하지 않고 있는데 문제는 행정기본법은 형식설 입장에서 입법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판례 입장과 행정기본법 입장에서 충돌하고 있다, 이런 이제 문제가 있으니 이 부분을 그런 문제식 갖고 답안을 써주시고,
이 사안의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 어쨌든 지침 나오면은 법규상 인정하기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개발행위 운영 지침은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개발행위 허가의 업무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재량권 행사할 건지를 정하고 있는 재량 준칙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게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근거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근거가 아니고 그냥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개발행 허가 운영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세부적인 내용을 각 지자체가 정할 수 있다라고 허락한 거고, 정하라가 아니고 허락한 거고. 자, 그러니까 조심할 부분이, 자, 문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아마 이 판례를 모르거나 가장 많이 헷갈릴 부분이 바로 이거거든요. 자, 문제 보시면 요 개발 국토법 시행령 56조예요. 요거. 자, 법 제58조 3항에 따른 개발행 허가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발행 허가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검토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게 개발행 허가 기준을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단정적인 표현을 쓰면 이게 위임 규정이 될 수 있는데, 정할 수 있다. 장관이 정할 수 있고, 거기 따라 가지고 각 지자체가 세부적인 내용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뭔가 허락하는 형태의 조문이라면 이거는 명시적인 위임이 아니고, 어찌 본다면 이거는 뭐 위임이 아니고 그냥 장관이 정할 수 있다라고 허락한 정도니까 결국 이걸 위임의 근거 규정으로 보기 매우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같이 보셔야 되겠고, 그래서 이 사건 개발행 운영 지침과 관련해서 명시적인 위임이 없다. 그렇지만 내용 자체가 재량 준칙의 성격이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의 권리물이 직접 기록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를 정하는 내부적인 지침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니까 행정규칙으로서 재량 준칙이다. 그러니 재량 준칙은 법규성이 없으니까 위임의 근거가 될 수가 없죠. 법령이 아니니까. 그래서 법령에 해당하는 것들만 위임의 근거 될 수 있는데 얘는 법령이 아니니까 위임의 근거 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답안에 써주면 되겠죠.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던 문제고, 특히 판례를 알았으면 그나마 쉬운 문제인데 판례를 몰랐으면 이 문제는 거의 풀기 힘든 문제죠. 그래서 논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앞부분 논점은 2019년 선고된 배경 판례 1번 판례정법 5판 501면에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배경 판례 1번에 꼭서 1번 판결 1번은 포괄적 위임이 가능하다. 조례는 포괄적 위임 가능하다. 그 다음에 판결 2번은 명시적으로 법에서 위임하지 않았지만은 법률의 취지, 시행령의 취지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상위법의 위임이 포괄적 위임이 있는 걸로 볼 수 있다라고 봤던 그 부분. 그래서 이거는 판례 자체가 워낙 독특하고 우리 판례가 조례에 대해서는 포괄적 위임 원칙을 굉장히 완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아주 특이한 사례다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누누이 강조했던 1순환 강의할 때, 특히 5급 1순환 강의할 때 아주 누누이 강조했던 그런 부분이니까 꼭 들어보시고, 하여튼 판례행정법으로 강의는 강의를 꼭 들어보세요. 그래야지 이런 판례들은 그렇게 판례를 흡수하지 않으면 절대 풀 수 없는 문제니까. 그 다음에 그 1문의 뒷부분은 판례행정법 그 68면에 있는 2020년 판례. 요게 이제 작년 5급, 그 다음에 올해 변시 출제 배경된 판례거든요. 그래서 이 개발행위 운영 지침이 상위법에 위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재량 준칙에 불과한 것이다. 대외적 구성이 없다.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그 부분을 판시하고 있는 거니까 그거까지 한번 학습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2문 봅시다. 1문의 2문. 이 사건 조례가 사실상 태양광 발전소 건축의 대부분을 획일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위법하다라는 그런 갑의 주장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라는 얘기인데, 일단 개발행위 허가의 법적 성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위법한지 여부를 따질 거라면 당연히 일단 그 조례는 기본적으로 자치사무를 중심으로 조례 제정 가능하니까 일단 조례의 사항적 한계, 즉 재정범위 준수 여부를 따질 거라면 개발이 어떤 사무인지, 이 사무 자체가 어떤 사무인지를 먼저 밝혀줘야 되죠. 그래서 이번에 개발행위 허가 사무의 법적 성격을 살펴볼 건데, 다만 이거 조심할 거는 제가 써놨는데, 이 개발행 허가 사무의 법적 성격을 설문 1에서 써도 아무 문제는 없어요. 다만 각각 별점이 20점이다 라는 걸 고려해 봤을 때 1문의 모든 논의를 다 몰아넣는 것보다 1문은 개발행위 허가 자체가 강학생 허가로서 재량이다, 그것만 써놓고 이 사무 자체가 뭐 이게 단체임 사무인지 자치사무인지 기관임 사무인지 요거를 밝히는 부분은 2문에서 밝히는 게 좀 더 어울리지 않느냐. 왜냐면 2문 자체가 조례의 한계, 즉 조례 위법 여부를 살펴보는 부분이니까 결국 조례 사항적 한계에 관한 논의하고 연결된 사무의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는
이문에서 쓰는 게 좀 더 어울리지 않는가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각주에 써놨는데 각주에 있을 거예요. 잠깐만요. 이 5번에 이 논의를 설문 1에서 검토해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다. 다만 분량 때문에 이제 이문에서 검토하는 게 좀 더 어울려 보이고, 특히 이문이 조례 한계를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니까 이쪽이 좀 더 어울리지 않을까 제가 다 써놨어요. 그래도 어떤 배점도 균형도 맞고 하니까. 자, 어쨌든 3번에 조례 제정 범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려면, 즉 조례 사항적 한계를 검토하려면 이번에 개발행 허가 사무가 이것이 국가사무인지 자치사무인지, 그래서 구분해서 국가사무가 기관임된 건지, 이제 국가사무가 지자체 자녀에게 기관임된 건지, 아니면 애초부터 자치사무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사무용의 구별 기준, 법전 비수감, 제가 강의 듣는 분들 항상 듣는 두 번째 법전 비수감. 그래서 법은 법률 규정, 그 다음에 저는 전국적 사무라면 국가사무인 거고, 각 지역적 사무라면 자치사무인 거고, 그 다음에 비용을 국가가 되면 국가사무인 거고, 비용을 지자체가 되면 자치사무인 거고, 수입을 국가가 가져가면 국가사무인 거고, 지자체가 가져가면 자치사무인 거고, 감독, 합법성만 통제하면 자치사무고, 합법성뿐만 아니고 합목적성까지 통제하면 위임사무이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시고, 그래서 국가사무가 지자체 장에게 위임되면 국가사무가 기관이면 되는 거고, 처음부터 자치사무라면 처음부터 지자체 장이 하는 거라면 자치사무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법전 비수감이라는 두 문자로 좀 학습해 두시고, 자, 그를 바탕으로 판단해 보시고, 거기다 그걸로 판단이 어려우면 지방자치법 13조가 자치사무 예시규정이고 15조가 국가사무 예시규정이니까 거기까지 같이 고려해서 판단해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국토교육부 56조를 살펴보면 개발행 허가권자가 지자체 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제4호, 제13조, 제13조, 제4호 나목에 따르면 지방건설사업의 시행을 자치사무 예로 언급하고 있으니까 개발행 허가사무는 자치사무로 판단된다. 그러면 3번에 조례 제정범위 준수 여부는 뭐 큰 문제 없이 통과된다. 문제는 조례 한계, 즉 내용상 한계 차원에서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이게 지금 법의 근거, 포괄적 근거는 갖고 있지만 그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판례는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따져볼 때 1번, 2번, 뭐 3번, 4번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결국은 1번, 2번, 3번을 고려하는데, 결국 상위법에서 위임한 것을 규정하고 있고, 위임하지 않은 것을 정하지 말라 그런 얘기고, 위임의 취지에 반하지 말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상위법의 내용에 반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법률 유보 원칙과 법률 우위 원칙을 준수하라 그런 차원에서 판시하고 있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을 쓰면 좋은데, 이걸 정리해서 말하면 결국 조례가 상위법의 포괄적 근거를 가지고 만들어졌을 때 어쨌든 위임의 취지에 반하지 말고, 그 다음에 상위법의 내용에 반하지 말라. 그러니 거기 두 번 비추쳤는데,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말라, 이거는 법률 유보 원칙 준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새로운 입법하지 말라, 이것은 법률 우위 원칙 준수라는 얘기죠. 그래서 법률 유보 원칙과 법률 우위 원칙을 준수하라는 얘기고, 사안의 경우 들어가면 이 사건 조례가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사를 따로 별도로 두고 있다는 점, 즉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 이거는 그 참조조문 보시면, 문제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국토법 자체가 개발행 허가 기준에 대강을 정한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은 각 지자체에 맡겨놨다는 그런 취지를 고려해 봤을 때 이 사건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 보이지는 않는다. 별 문제 없어 보인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사무, 자치사무고 재정범위 준수했고, 그 다음에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딱히 갑의 주장은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 라고 생각되고, 이것도 배경 판례, 제가 2019년 10월 17일자 선고된 이 판례 배경이 나와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도 재밌죠. 3번 문제, 이것도 실제 판례에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A는 소송 계속 중에 이 사건 신청이 지금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처분서를 추가했는데, 이것도 다른 판례를 또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판례 결국 이 50점짜리 문제 하나에 판례 3개를 붙인 거예요. 판례 3개를. 그래서 1문, 2문, 그 다음에 3문이 각각 판례를 바탕으로 문제를 만들었는데, 판례 3개를 붙여서 문제를 만들었네요. 자, 일단 문제 자체는 쉬운 문제, 처분사유 추가 변경 문제고, 처분사유 추가 변경은 허용 여부, 허용 범위, 그 다음에 허용 시기를 쓰는 거고,
허용 여부는 긍정설 소상경제, 부정설 원고의 권유법, 절충설은 처분의 동일성 유지, 즉 올해 판례는 처분의 동일성 유지를 전제로 해서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된 한도 내에서 처추변을 허용하는데 그 처분의 동일성 판단 기준이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죠. 그래서 3번에 허용 범위, 객관적 범위, 기사동, 이것도 행정성 규칙에 언급되어 있고 행정성 규칙 써주세요. 그 다음에 시한자 범위 처분 시까지 존재했던 사정일 것, 그 다음에 허용 시기도 사변전 시까지 피고는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처분사 추가 변경 일반론은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그냥 똑같이 다 써주고, 사안포섭할 때는 거꾸로 일단 허용 시기부터 그 다음 시간적 범위, 그 다음 객관적 범위 이렇게 좁혀가지고 가보세요. 먼저 허용 시기부터 먼저 보시면 일단 소송 계속 중에 새로운 처분사를 추가했으니 요건 통과. 그 다음에 피고가 추가한 처분사를 처분시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니까 이거 통과. 마지막은 객관적 범위. 결국 기사동 여부인데 최초 처분 사유가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 조례에 저촉돼서 태양광 시설이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사유고, 그 다음에 나중에 피고가 추가하는 사정이 개발의 허가 기준에 위반되기 때문에 설치가 불가능하다. 결국은 이 개발의 허가 기준을 좀 더 구체한 게 이 사건 도시계획 조례니까 뭐 결국 그게 그거거든요. 취지가 같고 내용이 같고. 그래서 이건 결국은 종래 처분사를 좀 더 구체화하는 것에 불과한 거지. 처분사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게 아니다. 즉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다. 그러니 법원은 추가된 처분사를 바탕으로 해서 법원은 추가된 처분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위반 여부에 서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법원은 추가된 처분사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은 이거 못하네요. 잠깐만요. 추가해서 인정할 수 있음. 그래서 결국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처분사 추가 변경 허용되는 사건이니까 추가된 처분사를 근거로 해가지고 처분된 수관사를 근거로 해가지고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이건 제가 하나의 힌트, 이건 제가 썼다 지울게요. 사안에 그냥 꼭 쓸 건 아니니까. 자, 만약 오른쪽에 쓰자. 자, 오른쪽에 보세요. 만약 결국 기사동, 설문처럼 이 사건처럼 기사동이 인정되어 처추변이 허용되면 법원은 추가된 사유로 심리를 진행할 거란 말이죠. 추가된 처분사를 인정해서 심리를 진행할 건데, 심리를 진행해서 결국 어떻게 할 거냐, 추가된 사유가 증명이 잘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법원은 그래서 기각 판결을 할 걸로 예상이 돼요. 할 것으로 예상되죠. 그래서 일단 법원은 추가된 사유 심리를 진행할 거고, 결국 예상되는 판결은 기각 판결이 될 거다 라고 예상돼요. 만약에 반대로 처추변이 인정되지 않아서 처추변이 허용되지 않으면, 어떻게 볼게요. 만약 기사동이 부정되어 처추변이 허용되지 않으면 법원은 종전 사유로 심리를 계속 진행할 것이고, 결국 종전 사유를 증명하지 못해서 피고가 바꾸려 했던 거기 때문에 결국 종전 사유를 증명하지 못해서 피고가 패소하는, 즉 원고 승소, 즉 법원은 인용 판결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다만 답안했을 때는 요 기각 판결을 할 거, 인용 판결 할 거, 요거는 쓰지 마시고 답안은 여기까지 쓰시되, 아까 제가 써놓던 것 같은 예측하는 거, 요거는 예측, 이런 것들은 예측하는 거고, 요거는 이렇게 예상된다는 얘기, 예상된다는 얘기고, 다만 위에 각각 두 줄씩은 답안에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도 결국은 새로운 처분사 추가하는 게 아니고 종전사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그 말은 기사동이 인정되는 거다. 따라서 법원은 추가된 사유를 인정해서 결국 추가된 사유 근거로 심리를 진행해서 결국은 아마 또 추측컨대 기각 판결할 걸로 예상된다. 다만 이건 예상이기 때문에 답안에 쓸 수 있는 것은 추가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쓰는 것 정도는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판례 보실 때도 오해하지 마시고, 자, 제목 보세요. 항고소송에서 행정청이 처분 당시에 제시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지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 변경한다면 결국 기본적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처분사를 추가한 것이 아니고 기존 처분사를 구체한 것이니까 기사동이 인정된다.
그러니 결국은 법원은 추가된 사유를 근거로 해서 위법 여부 판단해 볼 텐데, 어차피 뭐 그 부분을 근거로 해서 판단해 볼 때 피고의 주장을 받아준 상태에서 판단하니까 아마도 법원은 기각 판결할 것이 예상이 돼요. 보통 그렇게 끝나요. 끝나요. 그래서 이거 표현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새로운 처분사를 추가 변경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은 기존 처분 사유가 계속 진행되는 거다. 이거 오해하지 마. 새로운 처분사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은 새로운 처분 사유가 추가 변경된다면 결국 처분사 추가 변경이 되는 거니까 결국은 법원은 인용 판결할 것이지만, 새로운 처분사를 추가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그냥 취지가 같은 거다. 그 말은 기사등이 인정되는 거다. 추가된 사유를 근거로 해서 결국 법원은 추가된 법적 근거를 근거로 해서 위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요거 하나 더 정리해 드릴게요. 요거 하실 표현이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표현이 또 쉽지 않아요. 그리고 많이 더 질문하시니까. 자, 지금 자 꼭스 1번 기소동 가지고 판단한다는 얘기인데, 요 문구 자체 자, 요 문구 잠깐만요. 같이 봅시다. 항고소송에서 요거 그냥 넘길게요. 요거 중에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제시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지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 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이럴 때는 결국 우리가 법원이 볼 때는 자, 이런 거 나오면 이 법을 볼 때는 기사동이 인정되는 거예요. 인정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법원은 초추변 허용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아마도 추가된 사유를 근거로 해가지고 위법적으로 판단해 보면은 아마 피고 주장이 맞을 테니, 피고의 주장도 뒷받침할 자료도 있을 테니, 그래서 법원은 아마도 기각 판결을 할 것이 예상되는데, 요렇게 이제 이렇게 예상되는데, 다만 이 표현 자체를 파보니 법원이 요거 새로운 처분사를 추가 변경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요거는 어떤 뜻이냐면 결국은 처분사를 완전히 뒤바꾼 게 아니다. 그러니 처분사의 취지가 같다. 즉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가 되는 상태다. 그걸 표현하고 싶은 거지. 요 표현을 보면서 새로운 처분사를 추가 변경한 것이 아니다. 결국 그 말은 처추변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고, 새로운 처분사를 추가 변경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니까 처추변이 허용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표현 자체가 공부가 깊지 않은 분들은 많이 헷갈릴 수 있는 표현이니까, 그리고 새로운 처분사를 추가 변경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은 결국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 이렇게 해석하셔서 법원이 처추변을 허용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요거 제가 유념에 주의할 부분이니까 같이 고찰해 봅시다. 이 판례 표현. 자, 거기까지.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문 갑시다. 어쨌든 1문 어려웠어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2문도 사실 어려운 문제죠. 2문도 지금 이른바 한중 네트워크 사건을 발견을 해서 문제를 만들었는데, 그 부분에 그것과 다른 판례 하나 붙여가지고 문제를 만들었는데, 이 문제도 쉽지 않은 문제. 그것도 판례물이면 답쓰기 어렵죠. 자, 일단 배경 자체는 한중 네트워크 사건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한중 네트워크 사건은 그 이른바 갱신제 부분이 있어가지고 신뢰보호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는 갱신제 얘기는 사실관계에서 뺐어요. 그래서 그냥 행정절차법 20조의 공표 의무 위반 요것만 판단하도록 문제를 좀 약간 축소시켜놨죠. 그래서 보면 네 번째 줄에 시행 지침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세 번째 줄, 이 전담 여행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부령으로 정하라고 했는데 부령으로 안 만들고 얘를 고시로 만들었대. 요거 이제 문제를 따로 묻고 있죠. 요거 이제 우리 판례에 따르면 이 고시는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도 이건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그거 판례 알고 있는지 그것도 물어본 거고, 그 다음에 그런데 이하는 이제 공표가 없었고, 공표가 없는 걸 근거로 해서 거부 처분 나왔다, 이런 얘기 지금 나와 있어요. 자, 1문, 이 사건 지침이 사전에 공표되지 않아서 행정절차법에 위반된다. 이 사건 지침에 근거한 거부가 위법한지를 따져봐라. 자, 일단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전 공표 의무 위반이 있는데 이게 취소 사유 정도까지는 안 간다. 그 판례 알고 있느냐, 그걸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에 따르면 공표한 처분 기준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일단 행정규칙에 불과한데,
행정규칙에 불과한데, 예, 처분기준 공표 의무가 행정절차법에 있긴 있어요. 그리고 그 예외사유도 있는데 지금은 예외사유가 해당하지 않고, 그리고 공표를 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행정절차법 위반은 맞는데, 문제는 행정절차법은 이제 오른쪽 써볼게요. 21조의 사전통지, 그 다음에 22조의 의견 청취, 청문을 포함한 의견 청취, 그 다음에 23조의 이유 제시,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4조 문서주의. 이 네 가지 경우에만 위반 시 위법성 인정하죠. 자, 그래서 앞에 세 개, 사전통지 의무 위반, 의견 청취 의무 위반, 이유 제시 의무 위반, 요 경우는 위반 시 우리 판례가 취소 사유로 보고, 그 다음에 문서주의 위반은 우리 판례가 위반 시, 자, 구두로 할 만한 사건이 아닌데 뭐 구두로 했다, 문서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말로 했다, 이거는 위반 시 당연 물어보죠. 대표적인 게 스티브 유 사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네 가지 정도 외에는 행정절차법 위반을 그렇게 중요한 위법사로 보지 않아요. 따라서 3번 보셔서 이 사건 지침이 사전에 공표되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이긴 하지만은 4번에 가서 그 위반의 정도가 취소 사유에 이를 정도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절차상 하자 독자성 여부도 굳이 쓸 필요가 없죠. 왜냐면 이 위법 정도가 거기까지 취소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니 결국 그거 가지고 취소 판결을 못할 건데 독자성 논의를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일단 경멸하자일 뿐이다. 물론 예외가 있을 수 있죠. 뭐 신뢰원칙에 반한다라든가 또는 상해범죄에 반하면은 위법성 인정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사정을 싹 뺐어요. 원래 그 사건, 원래 한중 네트워크 사건은 신뢰원칙 위반 여부를 검토할 만한 그런 갱신죄에 관한 사실관계 있는데 그 부분을 싹 뺐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정을 뺐다. 원래는 있어요. 원래 판례는 있는데 사안은 그런 사정을 넣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 행정절차법 위반이긴 하지만 위법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 배경 판례는 그 유명한 한중 네트워크 사건이에요. 제가 판례개보 5판 180면에 있고, 그 부분을 설명해 놨으니 읽어보시길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이 문도 참 좋은 문제죠. 또 하나는 이 사건 지침이 법령에서 위임한 것과 달리 고시로 정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 주장이 타당한가? 일단 이 사건 지침의 성격을 따져보시고 법령보충규칙의 영역에 들어가기는 하는데, 그래서 막설도 형식설, 실질설, 위임설, 그 다음에 규범규칙, 행정규칙설 정도 뭐 언급할 수 있겠고, 뭐 위헌무효설도 써도 되겠죠. 그래서 학설은 뭐 한 네 가지도 많으니까 써놓은 다음에 우리 판례는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상위법과 결합해서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할 수 있는 법규성이 있다 하는데, 이런 법령보충규칙이 지킬 한계, 뭐 일단 대표적으로 뭐 상위법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을 거, 이것도 준수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법규명령 자체로서 내용상 한계도 준수되지만 이 법령보충규칙은 형식상 한계도 매우 중요하죠. 형식상 한계로서 특히 상위 법령에서 고시하라, 뭐 정할 수 있다, 장관이 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디서 볼게요. 이런 식으로 뭐 이게 세부적인 내용은 장관이 정한다 또는 장관이 고시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걸 근거로 해서 고시를 하거나 지침 만들 수 있는데, 설문처럼 이럴 때는 이제 고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설문처럼 부령으로 정한다. 그럼 부령으로 정해야 되는데 부령으로 안 만들고 고시했다. 이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아주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건데, 대통령령, 시행령 같은 경우는 이런 국무회의 심의사항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법제처의 심사도 받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내부적 통제가 많이 요구되는 거죠. 그렇지만 시행규칙, 즉 부령 같은 경우는 국내 심의는 없어요. 다만 법제처 심사는 받아요. 동그라미 받는단 말이죠. 자, 문제는 부령이라고 하고, 부령이라 합시다. 자, 문제는 이렇게 하면 잘 보이겠죠? 자, 문제는 이 사건처럼, 이 사건 지금 고시했죠? 고시나 지침은 국내의 심의사항도 아니고, 그 다음에 법제처의 심사사항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법률위반의 강도의 차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입법자가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즉 시행령으로 정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국내 심의도 거치고 법제처 심사도 거치고 아주 강력한 내부적인 통제를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입법하는 게 더 중요하다. 신속한 입법보다 신중한 입법이 중요하다. 그럴 땐 시행령으로 임하는 거고. 그렇지만 신중한 입법보다 신속한 입법이 더 중요하면 고시나 지침으로 만들게 하는 거고, 그 중간 정도가 시행규칙인 거고. 그래서 결국 시행령으로 이렇게 내부적인 통제를 많이 요구하는 것은 신속한 입법, 신속 입법, 신속한 입법, 물리한 거, 아니 죄송합니다. 신중한 입법을 위한 거고, 그 다음에 고시나 지침 만들어라. 이거는 신중보다는 신속한, 빨리빨리 개정되는 사회 상황에 반응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신중하게 해라. 신속. 그 중간이 시행규칙이란 말이죠. 시행규칙. 자, 따라서 그럼 입법제 취지를 고려해 본다면 입법처는 최소한 이 사건에서 법제처 심사는 받으라 라는 취지로 위임했는데 수임청이 이를 고시나 지침했다는 것은 위임의 취지에 어긋나는 거다. 법률 원칙에 위반되는 거다. 따라서 이 사건 지침은 법률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행정규칙에 불과한 것이니까 의뢰 주장은 타당하다. 의뢰 주장은 타당하다. 법규성이 없다. 의뢰 주장은 타당하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하고, 요것도 2012년 요 판시에서 나온 부분이니까 판행정법 5판 87면에 있으니까 요거 잘 확인해 보시면서 특히 입법자의 그 위임의 취지를 잘 고려해서 판단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좋은 문제였고, 그 다음에 설문 3번은 거부처분 취소 심판을 제기해서 취소 제기를 받았을 때 이 재결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액이 없고, 요 판례를 알고 있는지. 그래서 제3자 행정의 사건에서 취소 제기를 나왔을 때 재결 자체에 고의한 하자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처분성은 있을 수 있는데 소액이 없다. 뭐 이런 것들을 제가 간단하게 적어놨고, 제가 이제 이번에 입법고시랑 법원행시 묶어가지고 지금 사례 문제를 지금 사례집을 하나 만들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풀 센텐스로 써놨고,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목차만 적어놨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찾아보세요. 그래서 소외 대상으로 제3자 행정행위에서 취소제기 나왔을 때 재결 고의하자가 인정되니까 처분성이 인정된다. 다만 이것 때문에 소를 제기할 소액이 없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강조했던 문제고요. 그걸 그대로 약수를 내셨네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이 길었는데 문제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설명이 좀 길었고, 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또 카페라든 같은 게 질문해 보시기 바래요. 자, 이 관련된 자료는 제 카페에다가 다운해 놓을 테니 찾아보시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